예, 강석근입니다. 아, 이렇게 감이 깊어 가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국사 무영탑 다 아시죠? 불국사 무영탑. 무영탑이 왜 무영탑입니까? 그림자 없는 탑. 근데 석가탑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무영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뜻이 무영탑은 그림자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림자가 없을까? 거기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여기 계신 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영탑 이야기는 현진건 선생의 무영탑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은 1929년, 27년, 8년, 9년 요때 이렇게 경주에 오셔갖고 전설을 채록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1939년에 소설로 만들어요. 소설로 장편 연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간한 책인데 1939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 무영탑 이야기를 가지고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전에 전설은 훨씬 다른 게, 본래는 뭐냐면 아사달, 아사녀의 아사달은 없어요. 그냥 무명의 석공인데 이 사람은 당나라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당나라 사람인 그 아사달이, 그러니까 무명의 석공이 불국사가 처음 지어질 때 와서 석가탑을 만들어 왔는데 몇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동생 아사녀가 찾아왔어. 이야기가 좀 다르게 가죠, 그죠? 부부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는 건 다 부부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남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중이고 그 당시에 또 뭐 여성들 출입 금지 이렇게 해서 만나게 안 해줬어요. 그리고 십리 밖에 있는 영지란 못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공사가 완성되면 거기에 그림자가 비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가 무영탑 이야기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수도 없는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고 달라지면서 이렇게 내려온 얘기들입니다. 연어를 한번 들어보고 앞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도) 영화 주제가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야기를 좀 흥미 좀 돋구기 위해서 노래부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석가탑과 무영탑 전설인데 저는 이제 불국사를 자주 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불교 1번지, 그다음에 관광의 1번지가 불국사잖아요. 근데 불국사가 가면 꼭 가고 싶거나 꼭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가장 쉽게 말하면 문화적 가치가 가장 높은 유산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굴암 빼고 이 불국사에서 석가탑, 다보탑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석가탑이 유명합니까? 자, 우리 경주에서 수많은 신라문화의 유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라의 달밤 노래 하나가 어떻습니까? 현인 선생의 노래 하나가 전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라라는 그 신라 천년의 역사 그 뒤에 또 천년이 흘렀어. 또 그리고 또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신라 역사 2000년을 정리한 노래 한 편 들으려 그러면 현인 선생의 신라의 달밤이에요. 근데 불국사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 근데 김대성 이야기도 있고 어머니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 석굴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감동적인 얘기지만요. 오늘 말씀드린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듣고 가서 전파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스토리텔링이에요. 메모하고 기록하고가 아니고 그냥 기억으로 듣고 내가 어디 가서 전파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무영탑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대표적인 사랑의 얘기고. 지금은 그게 사랑의 얘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남매의 얘기가 뭐로 바뀌었냐? 부부 얘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지에 가면 영지 공원이 생겼어요. 영지 부부 공원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해서 1912년에 발표를 딱 했죠. 2012년에 발표를 하니까 부부가 아니야 남매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남매 이야기를 부부 얘기로 바꾸면 되겠냐? 근데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요. 남매의 이야기는 본래의 이야기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 것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작가의 상상력이고 그 작가가 만들어낸 어떤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이 현진건 선생의 무영탑은 최고의 스토리텔러 현진건 선생이 신라의 전체 문화를 어떻게 해야 단 한 편의 장편으로 전 국민들이 감동 있게 볼 수 있는 소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의 어떤 수많은 유적보다도 온 사람들이 다 무영탑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가치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무영탑만큼의 어떤 스토리텔러를 해준 그런 유물이 없어요. 이게 방법을 제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자, 가을 하늘과 무영탑 보십시오. 자, 석가탑 21호입니다. 국보 21호 일명 무영탑입니다. 신라 경동왕 때 김대성이 공사를 시작했죠. 근데 실제 이것은 뭐 석가탑을 공사한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불국사를 공사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해공왕 10년에 완성을 했는데 이 1995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서 불국사 사지가 있어요. 불국사 사지 이름이 뭐냐면 화엄 불국사 역대 재현 개창기입니다. 화엄 불국사는 아실 거고 역대도 아실 거죠. 재현은 뭐냐면 여러 현인들이란 뜻이에요. 여러 현인들.
쉽게 말하면 그 역대 주지 스님들을 현인이다, 재현이라고 그러죠. 개창은 어떻게 다 이렇게 고치면서 새롭게 불국사를 창건해왔다. 그래서 개창기인데 그게 이제 불국사 사지의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거기에 화람 동원이라는 분이 영조 16년에 편찬했는데 이 사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일본에서 이제 소장되어 있는 건데 내용 밑에 보면 내용 자체가 조금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뭐냐면 조작했다는 느낌이 주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김대성도 스님으로 나오고 그래서 한 95%는 뭐 믿을 수 있어도 5%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국사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런 사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고금창기 약식의 고금창이고 석가탑조가 있어요. 서쪽에 있는 석가탑조, 동쪽에 다보탑조 이렇습니다. 거기에 일명 무영탑조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는 불국사의 공식적인 사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의 바로 어떻게 원형적 기록인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닌데 가장 정확한 기록이고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고 절에서 전해지는 기록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언전에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물론 한문으로 적혀 있어요. 언전에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설에 따르면 이런 얘기입니다. 불국사 창사 때 석공은 당나라 사람이지만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무명의 당나라 석공이 이 불국사에 와서 우리 공사를 책임자로 왔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누이 아사녀가 찾아왔어. 여기에서 아사녀가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아사녀가 석공을 만나러 했으나 공사 중이고 더러운 몸이라고 해서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허락받지 못했다. 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불사를 하는데 외간 사람들을 접근을 못하게 해준 거죠. 당나라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신 뭐냐면 다음날 아침 심리 밖에 있는 이 천년연못에 가면 볼 수 있다. 이 뭐냐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비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사녀가 그 말에 따라 가보니 과연 깨끗한 못이 있었다. 그러나 탑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탑 이름을 무영탑이라고 했다. 이런. 자, 요즘 스토리텔링 시대잖아요. 근데 이야기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자, 여러분들이 올리는 문자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글 하나가 유수한 언론사의 신문 기자보다도 훨씬 어떻습니까? 파괴력을 갖고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시대거든요. 왜? 거기에 있는 내용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것이 굉장한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는데 특히 이제 시를 왜 쓰냐? 하잖아요. 시를 왜 쓰냐? 이게 여기는 이게 설하고 전설이고 이런 이야기도 결국 문학적인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두고 예컨대 서정주 선생의 국화협회서 같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화는 어디 가도 있고 누구도 볼 수 있는데 서정수 선생이 쓴 국화라는 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렸잖아요. 왜?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국화꽃이 피었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에 결국 뭐냐? 내 누님처럼 완숙한 40대, 50대에 완숙한 누이의 모습을 어떻게 국화에서 본 것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오상고절이니 절개니 이렇게 관념적으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국화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뭐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뭐냐면 직관력이고 통찰력이잖아. 결국 문학이 가르쳐주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직관력이고 통찰력입니다.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부족한 지도자, 상상력이 부족한 축구 감독만 해도 그렇습니다. 히딩크만 해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작전을 펼치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은 축구 감독이긴 하지만은 뭐냐 하면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순신의 어떤 그분은 장군으로서 역할이지만은 뭐냐 하면 그분의 작전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상상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시인과 소설가에만 주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 영감이 지금은 가장 뭐냐면 그게 가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죠. 무영탑 이런 제가 드렸던 이 말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스마트폰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봤냐 안 찾아봤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이야기로 만들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면 그게 이야기가 뭐가 됩니까? 재화가 되고 돈이 되고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제분들한테 대학 보낼 때 법대, 의대 보내셨잖아요. 그죠? 경제학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국문과 가라고도 안 하셨죠? 예? 근데 지금은 국문과 가야 어떻게 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이야기의 힘이에요.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국사 다녀갔는데 기억 안 나. 사진 찍은 것밖에 안 나. 근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50년 후에도 기억나는 게 뭐예요? 무영탑 이야기야. 그럼 결국은 어떻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이 스토리텔링의 주제가 되는, 스토리의 주제가 되는, 그래서 스토리가 가장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진건 선생님이 다 해놨으니까 나는 할 게 없다가 아니거든요. 현진건 선생이 만든 것은 A 작품, A 스타일이면 B 스타일, C 스타일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문화적인 장점이거든요. 우리 무영탑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멀쩡한 탑이 석가탑이라는 아주 위대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영탑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석가탑은 훨씬 가치가 있는 탑이에요. 자, 최초의 기록은요, 동경잡기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훨씬 어떻습니까? 영조 19년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1669년에 경주에서 전해지던 동경지라는 읍지가 있었는데 그 읍지를 구체적으로 고쳐서 새로 쓴 기록이에요. 이 동경잡기예요. 이 동경잡기 안에 뭐냐 하면 영제조가 있어요. 영제조. 제는 제방입니다. 제방. 영지라는 제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못을 얘기하죠. 영지라는 못인데 본래는 영지가 없었고 그냥 어떤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이 나중에 뭐가 됐는가 영제가 됐어요. 영천에 유명한 못이 있죠. 영천에 유명한 못. 역사적 신라시대 이전에 있었던 영천에 유명한 못이 있잖아요. 청못이라고 하지 않잖아. 저 제천에 가면 의림지가 있고 저기 김제에 가면 벽골제가 있고 영천에도 뭐 유명한 못이 있는데 그 못처럼 여기도 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외동면 괴릉리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못인데 뭐냐 불국사에서 십리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못의 크기가 어떠냐 하면 벽시 23가마니를 어떻게 직파할 수 있는 크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옛날에는 크기를 어떻게 뭐 제일 방법이 없으니까 벽시를 직접 뿌렸을 때 한 가마니를 뿌리고 두 가마니를 뿌리고 했을 때 23가마니 정도를 뿌릴 수 있는 크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불국사 뒷산의 나무 불국사의 단청이 다 비치기 때문에 영제라 했다. 좀 이상하죠? 안 비쳐서 영제인데 근데 여기는 또 비쳐서 영제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내려와요. 한 곳에서는 비치기 때문에 영지라고 했고 한 곳에서는 안 비치기 때문에 영지라고 했고 그런데 실제는 그래서 비치지 않기 때문에 무영탑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게 약간씩 문헌마다 조금씩 달라요. 쉽게 말하면 문헌에 전해지는 문헌이
A 문헌, B 문헌, C 문헌이 다 어떻게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체록한 사람들의 수준과 의식과 그 사람이 들은 정보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경잡기에 나오는 영제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국사 사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이고 거기 아주 원론적인 얘기라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좀 격가지 얘기지만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국 무영탑 얘기를 하면 신라 때 얘기로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경주에서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신라 때 얘기가 아니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조선 중후기에 형성된 설화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얘기도 조선 후기, 중후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되뇌이면서 자꾸 새롭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새롭게 체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영지입니다. 혹시 영지 가보셨어요? 지금 불국사에서 가다 보면 괴능이 있어요. 괴능 가기 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이 못이 굉장히 넓죠.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저기가 저 끝쪽이고요. 이쪽에 여기서 그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사달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부사랑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근데 완전히 뭐 폐허처럼 지금 그냥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1957년에 보게 되면 김영기라는 사람이 쓴 신라 문화와 경주 고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경주에는 3보가 있고 3기가 있고 8괴가 있다 그렇게. 그래서 저 3보는 조금 요거는 한두 개씩은 서로 이렇게 문헌마다 출입이 됩니다. 황룡사 장육존상, 황룡사 고층탑, 진평왕 옥띠 요것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봉덕사 종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 사람의 주장이고 다른 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3기는 뭐야? 기이하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 기이한 이야기. 금척은 금자예요. 요거는 경주 가다 보면 건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천에 가면 거기에 나지막한 왕릉급은 아니고 경주로 보면 왕릉급은 아니고 조금 크지만은 왕릉급까지는 안 되고 굉장히 큰 봉불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 이제 금자를 숨겨놨어. 그 금자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죽은 사람한테 그 키를 재면 그 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키를 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나 아픈 사람이 고쳐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 하면 아주 신기한 자죠. 신기한 자인데 그 자를 중국에서 이렇게 알고 뺏으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숨겨놓고 이 무덤을 여러 개 써갖고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작전으로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금척이에요. 금자가 묻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옥적은 이제 요거는 뭐 원료로 따져가면 이제 만파식적하고 원래 이렇게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만 조선 중후기에 와서는 뭐냐 하면 이 만파식적은 대나무에서 만든 필인데 어느 순간에 뭐야 옥으로 만든 피리가 바뀌었어요. 같은 것이 아닌데 이제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요게 무슨 신기한 게 있냐면요. 왕건 당시에 경주에는 아주 신비한 보물이 있다. 그래서 만파식적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불면 모든 쉽게 말하면 문제들이 사라지는 나라에 침략해오던 왜군이 물러가고 코로나처럼 이런 세상에서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완전히 화평한 세상이 오는 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이가 오면 왕건이 어떻게 자기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갖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조령을 넘어가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개성 가니까 뭐야 안 불리니까 뭐야 무용지물이잖아. 그래서 다시 내려 보냈다는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만 잘 불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또
또 다른 사람이 또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화주는 뭐냐? 분황사 탑에서 나온 돋보기예요. 좀 돋보기. 그것을 이제 화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삼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형성된 개념입니다만 앞지 부평, 안앞지의 부평초예요. 그 다음에 계림의 붉은 낙엽, 그 단풍이죠. 그 다음에 문천은 이제 반월성 옆으로 흘러가는 그 강인데 도사, 뭐냐면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모래는 위로 쌓여가. 강에 따라 모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 그것이 이제 문천도사고 백률성수는 백률사의 뒷산에 소나무 수는 가지를 잘라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2차원 그 성사가 숭배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저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국 영지가 있죠. 그 다음에 금장 금장대에 기러기가 내려앉는다. 남산에 있는 부석, 아주 남산에 바위 위에 바위가 올라 있는데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떨어져야 되는데 붙어 있는 얘기예요. 이게 부석사 전설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산모연, 서산은 선도산에 있는 저녁 안개인데 이것은 요 사람의 말하는 팔괘예요. 그러니까 삼보가 있었고 삼기가 있었고 팔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항상 어떻게 불국영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회자되면서 많은 화자들한테 회자되면서 내려왔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대중이라는 분이 1802년 정도에 이렇게 편집을 한 책인데 동도의 7가지 이야기, 동도 7괴가 전해집니다. 동도 옥필은 문경세제를 넘어가면 소리가 안 나. 두 번째, 안압지의 부평천원 연못의 수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런 얘기. 이거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다른 버전으로 제가 여기 있는 것들 다 논문 한 편 한 편 논문을 다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압지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다른 부분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안압지에 반성만한 흙덩이가 있어요. 이 의자 저 책상 대여섯 개 합쳐놓은 큰 흙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부평초가 나 있어.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또 돌아다니는 거야, 배처럼. 근데 진흙으로 만들어진 뭐냐 하면 만석이라면 풀어져야 되잖아. 물속에 가라앉아야 돼. 없어져야 돼. 해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어떻게 해? 돌고 있기 때문에 괴이하다는 거지. 괴이하다. 여기 전부 다 뭐냐 하면 괴이한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백률사의 송순원, 순송은 뭐냐면 순성의 정확한 이름은 대나무 순과 소나무 순이야. 근데 저거 바꿔놓고 해서 소나무 순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백률사 뒷산에 소나무는 가지를 잘라도 가지가 난다는 거죠. 근데 조선 소나무는 가지를 잘라도 안 나죠.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 쳤는데 거기 가지 나온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지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 이차돈 성사가 순교를 차명을 당했잖아요. 지금 청경님이니까 지금의 이제 흑륜사 자리에서 그 형을 받았는데 머리가 날아가서 이게 백륜사가 있는 소금강산 산정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덤을 썼어요. 무덤을 썼고 고려 고종 2년에 각훈의 해동 고성전에 나와요. 거기 올라갔는데 작은 무덤에 작은 비석이 있고 스님들이 모여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더라. 그때가 8월 5일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조선 초까지 또 계속해서 뭐냐 하면요, 제를 지내왔어요. 제가 그 다 추적을 해보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회복이 안 돼.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제 지낼 때 뭐 하겠어요? 다시 환생하기를 바라는, 재생하기를 바랐던 그런 사람들의 염원이 바로 어떻게 여기에 투영이 된 거예요. 금강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우경에 나오는데 찬제파리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현우경에. 거기에 이제 찬제파리 선인이 궁녀들 데리고 산에 야유회를 갔다가
이 찬제팔인 이 파리 선인이 뭐냐 하면 수행하는 걸 보고요. 자기가 잡는 사이에 궁녀들이 그 선인한테 가서 법문 들으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놀고 있으니까 이 뿔이 난 그 왕이 당신 뭐야? 그러니까 나는 인욕 수행자입니다. 그래? 팔 다리를 잘라버렸어. 당신 나에게 특별한 아상을 냈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 다리를 다시 자르십시오. 제가 절대 내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면 내 사주가 회복되고 내 몸에서 흰피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리를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하고 목도 자르니까 뭐냐 하면 흰피가 나면서 곧 있으니까 사지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이차돈의 순계설화에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나중에 백률송순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신라 때 얘기가 아니고 조선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이차돈 성사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최고 1번지가 아직까지도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매월당의 북향화,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칠배인데 남산에 가면 용장사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월당 김실습이 와서 7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7년을 머물렀는데 거기에 이렇게 직접 심었다는 목련이 있었어요. 근데 목련을 목련이 본래 북쪽을 향해서 핍니다. 그런데 이 매월당이 심은 목련이 단종을 향한 충렬 때문에 항상 북쪽으로 핀다. 그래서 이제 북향화가 괴이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의 그 오래된 신라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신라 얘기인데 요거는 조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림사 얘기예요. 기림사에 감천이 있는데 감천은 감노수가 있습니다. 기림사는 불국사보다 훨씬 문화적인 거야. 뭐냐면 콘텐츠가 많아요. 불국사보다 더 풍부하고 더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천은 뭐냐 하면 오종수 5개의 샘 중에 하나예요. 그 대표가 감노수야. 하나는 뭐냐? 들어가는 바로 어떻게 천왕문 앞에 있어. 명안수. 눈을 이렇게 씻으면 눈이 맑아지는. 화정수는 그 대중들이 화평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장군수는 그 탑 밑에, 응진절 앞에 탑 밑에 있어요. 그건 물을 마시면 장군이 돼. 그래서 장군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서 거기다 탑을 이렇게 눌려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림사 건너편 쪽에 내를 건너가면 오탁수라 그래서 까마귀가 쪼아갖고 찾아낸 샘이다. 그래서 오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북앞 쪽에 올라가면 뭐냐면 감노수가 있는데 요거는 물이 우윳빛이 나요. 우윳빛이 나는데 요게 이제 아주 찬물로서 대단해. 그리고 이제 이 기림사가 본래 그 사지에 실려 있는 얘기는 그 당시 사라수 대왕이 출가해갖고 부처님에게 차 공양하기 위해서 출가한 절이에요. 기림사가. 그래서 약사전에 가면요 헌다도가 있어. 지금도 차를 승려가 된 임금이 부처님께 차 바치는 그런 벽화가 있어요. 그 벽화가 효정 5년 때 그려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발견해서 학계에 보고도 했고. 그런데 감천이는 뒤에 문장이 생략이 됐어. 그래서 감천이 어떻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 다음에 기림사의 작약, 오색 작약은 한 떨기에 5가지 꽃이 5색깔의 꽃이 피는 거야. 근데 요거는 옮겨 심으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빛이 안 나. 요 얘기가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불국사 무영탑은 목그림체가 비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어떻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한강이 1강기 갖고는 다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불국사 무영탑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국사 무영탑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전해지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따 가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 묻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만, 한 번만 딱.
이거 이야기 말고 요 얘기 말고 불국사 가면 꼭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청교, 백운교 건너서 자하문을 건너 대웅전을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깨달음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다음 밑에 안양문, 저기 연화교, 칠보교 지나 안양문을 지나 극락전으로 가면 어떻게 해? 극락의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고 싶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저 불국사 거기 정교, 배운교, 연화, 칠보교는 전부 어떻게 막아놨거든. 막아서 못 다녀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이 불교 신자 특히 연로하시는 분, 극락 왕생하고 싶은 분한테는 어떻게 열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리를 하나 만들어도 그런 하나가 전부 어떻게 미학적으로는 아름답지만은 예, 거기 하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면 굉장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거나 뭐 하면서 항상 뭐 대중들 얘기를 그때 바로바로 어떻게 얘기도 질문도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게 쭉 들으시다가 요건 특별한 얘기 같구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이따 10분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긴 이야기를 다 드리면 너무 강의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흥미롭고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0분 휴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도 어떤 신승이 처음 절을 지었는데 누이가 보고자 했다. 근데 여기는 신승이 뭐냐면 그 누이의 오빠야. 근데 그 신승이 여동생을 희롱해서 절이 완성되면 목그림자에 그 못에 비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로 비쳤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있고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화제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억이 의존하고 또 그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게 전해주잖아. 지금도 불구사 가서 누구한테 물으면 관광 가이드라도 학자한테 물으면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텐데 제 친구한테 듣고 누구한테 듣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달라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 바로 적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적고 2년 후에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의 의순이 불국사에 와서 몇 개월 근무를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왜 오셨냐 하면 기림사에 가면 응진전이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뭐냐면 작은 그 나한상들이 있거든요. 그 기림사 뒷산 뒤쪽에 산이 뭐냐면 그 나한상을 만드는 그 흙이 그 바위의 산지예요. 그래서 지금 대흥사의 천불전에 그 천불을 만들러 의순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천불 중에 천불을 배에다 싣고 저기 지금 해남까지 가는데 배 한 척이 표류를 해갖고 일본 나가사키까지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천불전에 있는 그 불상 중에서 이 어깨에 빨간 글씨로 해일자 써 있는 거는 일본까지 갔다 온. 그래서 이 초이 의순 스님이 바로 어떻게 요 무영탑 얘기를 이게 시로 쓰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니까 무영탑을 보니 도리어 그림자가 있네. 아사녀가 와서 비춰보는 것 같네. 이렇게 이제 써놓고요. 뒤에 또 각주를 달아놨어요. 뜰에 두 탑이 있었다. 하나는 무영탑. 석공은 당나라 사람. 아사란 이름의 누이가 찾아와서 영지 언덕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무영탑으로 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다보탑을 무영탑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의순 스님도 조차도 어떻게 무영탑에 이렇게 헷갈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해방기 일제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문호
이광수 선생도 어떻게 우리 길을 어떻게 답파는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여행한 기록이야. 여기는 또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또 다른 버전이야. 괴능은 울산 쪽에 있어요. 그래서 불국사로 오다가 불국사 남쪽에 영지라는 곳이 있었다. 김대성이 불국사를 지을 때 아사라는 소녀가 그를 사모했어. 근데 대성도 좋아했는데 마음이 끌릴까 싶어갖고 어떻게 연불만 외우다가 거절하고 무영탑 완성하고 만나기로 했어. 근데 10년을 기다렸는데 꿈에 현몽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보살이 뭐냐 하면 못을 파라. 이래갖고 못을 팠어 그 소녀가. 근데 이제 불국사가 완성이 되고 그 비치는 그림자를 보니까 이 김대성이 뭐냐 하면 머리가 쇠했어. 늙어버렸어. 그래서 그 소녀가 김대성이가 저렇게 늙었으면 나도 늙었다 하고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 노래 한 곡 부르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얘기는 뭐냐? 전부 체력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이광수까지도 이렇게 적어왔어. 근데 이광수는 원효대사라는 소설을 썼어. 그런데 무영탑 얘기나 소설을 안 썼잖아요. 근데 현진건은 이제 그걸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오사카 긴타로라는 사람은 그 경주에서 초대 이제 박물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뒤에 나오는 이름이 오사카 긴타로가 있어요. 오사카 로쿠션도 있는데 같은 사람이야. 자기 이름을 이렇게 고쳐갖고 저렇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석공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절망한 부인이 연못에 몸을 던졌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다 누이로 나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부인으로 나와. 그래서 어느 이야기가 전해 오다가 1921년쯤 되면 일제시대 때가 되면 남매가 아니라 부인으로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영지 동편에 또 석가 열애상이 있는데 지금 저 불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밑에 있는 좌대 부분은 다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상호 부분하고 위에 부분은 누가 깼는지 아니면 덜 새겼는지. 근데 훼손이 돼도 저렇게 훼손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완성의 작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미완성의 작품.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그때 1921년대 오면. 자, 아까 오사카 로쿠션이 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람이. 자,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석가탑은 무영탑, 다보탑은 유영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연못가에 불상이 있던 곳에 영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929년 7월, 8월 1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를 해요. 이건 뭐냐? 기행문 연재야. 소설 연재가 아니고 기행문 연재를 하는데 여기 뭐냐면 35대 경도광 때 김대성이 불국사를 시작하면서 당나라 석공에게 석가탑을 맡겼다. 석공은 침식도 있고 몇 해를 보내자 당나라에서 아내가 찾아왔다. 아내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 여인의 몸으로 신성한 절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절당했다. 그 다음에 그 6번째, 아내가 그 목까지 기도하며 2년을 기다렸다. 근데 석가탑이 비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자 몸을 어떻게 못에 던졌다. 이 석공이 그 사실을 듣고 공사를 마치고 찾아오신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 석공은 밤낮으로 못을 돌며 아내를 찾았는데 하루에는 물가에서 아내 그림자가 나타났어. 근데 그것을 잡고 보니까 바위였어. 그래서 오랫동안 못 만난 아내를 어떻게 잊지 않으려고 거기다가 조각을 했어. 그 조각했던 모습이 아내인지 부처님인지 잘 모르는 이상한 그러니까 중간적인 그런 모습이 됐어.
그때 조각이 끝나자 석공이 어떻게 해? 못에다가 몸을 던져서 안에 따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불국사 남서방 영지에 아사녀와 당나라 석수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요 얘기가 뭐 기행문으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 하면 소설가들이 어떻습니까? 창작 노트지. 그 현재 답사해서 그 지역에서 전해지는 생생 얘기를 들어갖고 왔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구상을 어떻게 실제 작품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고금창비라고 하는 불국사 사지가 있었어요. 거기는 무영탑 전설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지금 뒤에 나오는 전설하고 다른 이야기였었는데 현진건이 이제 무영탑 전설에서는 당나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찾아온 사람이 아내였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비극적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는 아까 오사카 긴타로 이 사람이 설화를 그게 이제 책으로 출판되면서 1921년 책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전해지면서 부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관광 상품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석가탑을 누가 만들었다? 당나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중국 사람 좋아하겠지. 안 그래도 원조를 자꾸 따지는데 근데 여기는 분명히 당나라 사람으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당나라인가 그거는 보증이 전혀 안 된 얘기고 그냥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현진건의 무영탑은 1938년 7월 20일부터 39년 2월 7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를 했어요. 근데 연재가 야단났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 그래서 바로 어떻게 9월 달에 박문서관의 첫판을 발행했어요. 그 첫판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이 사람은 부여 사람으로 그려져. 부여의 아사녀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족석수쟁이야. 이 수제자가 누구냐? 아사다리. 그런데 그때는 이제 통일신라기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석가탑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뽑혀오죠. 뽑혀오는데 소설 속의 주인공이처럼 거기 나오는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구슬아기. 구슬아기가 아니라 아사녀야. 근데 신라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신라의 귀족의 딸이 어떻게 구슬아기야. 이 구슬아기가 계속 유혹을 하지. 유혹을 하고 나중에 그 미모를 자기 부인의 미모를 탐내던 백제 건달들이 거기서 남편 찾아온 부인이 경주로 왔는데 따라와. 그래서 괴롭혀. 그런데 남편이 그 구슬아기하고 바람났던 얘기를 듣고 실망해서 물에 빠져 죽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사달은 누가 만들었냐면 현진건이가 만든 창작한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아사달이라는 인물은 없어서 그냥 무명의 석공일 뿐이에요. 완전히 창작해서 아사달인데 요 달자가요. 슬플 달자예요. 고조선의 도읍지는 아사달인데 그거는 달할 달자 쓰거든요. 응달, 양달 할 때. 근데 요거는 뭐냐? 슬플 달자야.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 슬픈 비극적인 운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설의 석공은 당나라 사람이 아닌 부여 사람으로 하고 이름도 아사달로 명명하고 그 다음에 부여 사람 아사녀로 설정해. 그러니까 이름만 아사녀는 또 나오고 아사달은 새로 만들었어. 근데 우리나라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뭐냐? 우리나라의 부부의 대표가 아사달 아사녀야. 신라 부부의 대표는 누군지 아십니까? 신라 부부의 대표 연호랑 세원제잖아, 그죠? 연호랑 세원인데 요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표 남편과 부인은 뭐냐? 아사달 아사녀야. 그 다음부터는 아사달 아사녀가 어떻게 그냥 관행구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라 사람을 부여 사람으로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진건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대구 사람이고 송기정 선생의
독일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했잖아요. 마라톤 우승했는데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 있어요. 말살 사건. 여기 일장기가 겨뤄져 있는 것을 어떻습니까? 지워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신문에 사진을 실어갖고 어떻게 폐간되고 쫓겨나고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당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소설 속에서도 뭐냐면 당나라 파학이 있어. 당나라 유학 같은 유학파하고 쉽게 말하면 유학 안 간 국내파하고 이렇게 대립의 구도로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 이 무영탑을 쓴 현진건의 어떤 사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국학파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설이 한 편의 그 전설을 소설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진짜 이것은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최고의 히트작이 바로 무영탑입니다. 자, 신상옥 감독이 1957년도에 영화를 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70년도에 다 두 번째 나왔어요. 물론 현진건 선생의 무영탑 소설을 대본으로 해서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는 1956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연도가 조금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석가탑이 아닌데 석가탑처럼 생긴 탑에다가 어떻게 지금 저렇게 공사하는 형태를 만들어 놨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비련의 작품 무영탑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아사달이라는 이름에서 이미 비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노래입니다. 근데 1950년대에 나온 노래 치고는 어떻습니까? 몇 번 들어보면 좀 좋아요. 가사는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조금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들을 때 뭐 조금 다르고 두 번째니까 1절만 딱 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70년대,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시거나 그때 좀 활동했던 분들은 뭐냐 하면 이 신동엽 시인을 아실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하는 시인이죠. 껍데기는 가라. 이 시가 이제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예요. 유명한 시죠. 그 운동권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읽었던 시인데 그 알맹이하고 껍데기가 이제 비교될 수 있잖아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학년 곰나루, 이게 동학 혁명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죠. 그 다음 밑에 오게 되면 뭐냐 하면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해서 여기 아사달 아사녀가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붙이와 껍데기는 가라 해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풍자가 들어있는 그런 시인데 요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뭐냐 하면 아사달 아사녀의 시인이에요. 이 이야기를 현진건의 무영탑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떤 사람으로 바꿔놓습니까?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고 초대창에 서갖고 어떻게 부끄럽게 맞절 하고 있어. 굉장히 뭐냐면 건강하면서도 아주 원시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 본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향기로운 흙가슴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향토적 정서가 굉장히 가득한 그런 인물로 아사달 아사냐를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아사달 아사냐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고 작가에 의해서 예술가에 의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나라 그 무명의 석공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떻습니까? 아사달 아사냐는 아주 슬픈 비극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됐다가 여기 와서는 어떻습니까?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로만 남은 부부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형태와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화적인 대상을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문학적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요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천에 있는 아까 청제를 얘기하셨는데 청제 갖고 노래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게 청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영천 시인의 잘못입니까? 네? 왕평 선생님은 여기 왕평 선생님 계시네. 개성에 가서 어떻게 황성예태를 지으셨거든요. 경주에 두고 개성의 많을 때를 보고 지은 노래가 황성예태예요. 많은 분들은 경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곳이 모든 사람이 모든 물체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술인의 뭐냐면 어떤 연구 대상이 되고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건 전 세계적으로 중심에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제가 오지 않고 BTS가 왔다 가면 어떻게 해? 전국의 아미들이 어떻게 해? 여기를 성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영천에 있는 용화사가 우주의 중심이라니까요. 우주의 중심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예술성이 있는 사람들이 작품 속에서 녹여놓을 때 그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신라의 달밤을 왜 한국밖에 못 만들었냐. 그게 천국 만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주가 어떻게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BTS가 신라의 달밤을 한 줄만 흥얼거리도 어떻게 신라의 밤에 갈 수가 나가서 어떻게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공대 보내서 좋은 회사 취업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의사 되는 게 낫겠어요? BTS가 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아주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암기 위주로 공부를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솟아있는 창의성은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설 한 편을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수많은 전설이 있잖아요. 그 전설과 이야기를 어떻게 특히 시 한 편을 얼마나 유명해주는 중매쟁이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게 문제거든. 그 중매쟁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이게 짝이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그냥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메모해서 듣고 지금처럼 듣고 이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불국사 가면 석가탄을 보는 순간 아사달 아사냐 얘기. 그러면 쌤의 새로운 버전을 쓰면 돼. 새로운 버전을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만약에 영어권의 사람들이 경주에 보고 그걸 듣고 그다음에 뭐 불어권, 동어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걸 듣고 가서 그 나라에 가잖아. 그러면 그 얘기해주면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오페라를 만든다든가 뭐 무용극을 만든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재는 작고 아주 미약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씨앗이 결국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문화의 힘이거든. 그래서 저는 경주에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발휘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문화의 정책에 적용을 별로 안 시켜. 항상 길만 내고 어떻습니까?
건물만 크게 짓고 나중에 뭐 알맹이 있는 예산은 없어. 알맹이를 만드는 예산은 안 줘.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큰 집을 두고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집만 큰 집에서 가난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차 한 잔 먹는 예산밖에 없어. 자, 그 그 신동엽의 시인은 아사달 아사네를 가지고 어떻게 끊임없이 어떻게 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민중 이것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불국사 가시다 보면 불국사 역이 있어요. 그 조금 못 가서 요 광장에 그 영원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그 경주에서 볼 게 있어요. 볼 게 있는데 이거 아무도 어떻게 해? 이 앞에 있는 신라의 달밤 노래비는 어떻게 해? 아는 척 하는데 이건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이 2009년 11월에 불국동의 구정광장에 이걸 이렇게 새겨놨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다 남들이 관심을 보이고 남들이 좋다는 것만 쫓아가지. 내가 보니까 참 좋더라.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해? 봐주는 것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면 되거든. 근데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훈련이 된 사람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시인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어떤 상황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거든. 자, 이거는 또 아사달의 혼이라 그래서 독립목을 문학관 광장에 있던 비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불국사에 이렇게 올해 영지공원, 영지 부부공원, 뭐 영지공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옮겨놨습니다. 올해 2월달에 경주가 문화 역사 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영지 설화공원을 조성했는데 여기 100억도 더 들었어요. 아마 한 150억 이상 들었을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부부 테마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보면 그냥 저기 탑 아까 보였던 아사달의 혼 그 탑만 하나 있고 별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 무형탑 이야기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와보면 뭔가 조금 새로운 이야기로 조금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무형탑은 신라를 대표하는 신라가요, 신라의 달밤처럼 경주 특히 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이에요. 이게 영화도 되고 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냥 바로 이렇게 다 소통이 돼요. 그래서 아사달 아사녀는 부부고 그 다음에 슬픈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백제의 이야기, 백제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이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인데 실제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가를 만나서 특히 2번 바뀌었다는 얘기죠. 현징을 만나서 저렇게 달라졌고 그 다음에 신동엽 시인을 만나서 또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징건이라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송기종 선생의 그 일장기 말살 사건 그것을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해직이 되죠. 뭐 회사가 없어지니까 회사가 문 닫으니까 해직이 돼갖고 대구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말년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인데 이 무형탑 한 편을 건져서 굉장한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 문인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 아시다시피 한라산과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최고 큰 산이면서 2번째로 큰 산.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단 말이야. 근데 두 가슴까지 내놓은
향기로운 흙가슴에 아사달 아사냐만 보고 쇠붙이는 모두 가라 껍데기는 모두 가라. 이 외침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사달이라는 사람이 바로 토박이 한국인의 어떤 정서를 대변하는 부부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을 이렇게 뭐냐면 한국인의 보통 남녀 부부를 뭐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되잖아. 근데 요 시인만이 어떻게 저런 규정을 지어 놓은 거야. 그것도 어떻게 뭐 비싼 옷 입고 저 예절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가슴까지 내놓고 초래책에서 맞절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육감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풍요롭고 또 아주 토속적이고 그러나 생명력 있는 그런 인물로서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처음에는 이런 전설에서 시작했구나. 불국영지라는 이야기. 불국사의 그 석가탑이 영지라는 못에 안 비쳐서 영지였는데 또 어떤 사람 어떤 세록자는 비쳐서 영지라고 했다. 안 비쳐서 영지라고 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내려오다가 현진건에 이어서 신동엽으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작가를 만나게 되면 요즘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영지가 미어터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영지 옆에 큰 하면 이렇게 호텔급 건물을 짓다가 몇 번 짓다가 중단하고 몇 번 짓다가 중단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살려주면 거기도 새롭게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주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하면 갑자기 이렇게 강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천 거를 제가 미처 준비하기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던 요 동도 7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동도 7괴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도 7괴를 제가 논문을 다 썼기 때문에 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절에서 하지만은 절하고 관련도 있지만은 또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학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질문을 좀 몇 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뭐 크고 뭐 가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가지셨는지. 예. 노계일로 선생님의 예. 세미나에도 오셨고, 예. 영천의 향도도 오셨고, 예. 영천이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주보다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었어요.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 앞도에 예. 산업, 문화 산업에 그렇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예. 혹시나 영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공조하에서 예.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뭐가 부족하지? 제가 그 지봉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여기 다녀간 지 한 5, 6년 됐죠? 네. 5, 6년 전에 오니까 굉장히 뭐냐면 유물들을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그때도 대단하시다. 제가 박물관도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잊고 있었었는데 뭐 최근 얘기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천에 이런 문화를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발굴을 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처럼 백면서생 학자는 이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물도 못 모으고 그런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물도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뭐냐면 노계 박일로 선생님 작년에 제가 이제 국제은문학회 회장인데 현재 작년도 그렇고 노계 그 학술 세미나를 제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계 문학관에 와서 4명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기념 사업에서 저희 지원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묘소하고 그분의 생가하고 다 이게 답사도 했어요. 답사도 했고 했는데 실제 이제 쌤도 아시다시피 이게 정철 선생의 가사가 삼인곡, 송민곡 이런 게 이제 언어적으로 조탁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최고로 이렇게 실제
말하는 분들이 많죠. 작품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서사성이라든가 소설이 갖고 있는 서사성이라든가 그 속에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노계 가사에는 많아요. 근데 그분은 제 좀 유학자고 정통 유학자에 가까운 분이고 좀 쉽게 말하면 뻣뻣한 샌님에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문학성보다는 뭐냐 하면 서사성에 집중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작품 수로서는 9편이니까 가장 많은 분이고 또 특히 경상도 지역이 가사문학의 최고봉이에요. 왜냐하면 나홍화상의 서왕가가 가사문학의 효시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또 그보다 더 오래된 시기에 비슷한 시기지만 신득청의 역대 전리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계 선생님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은 최재우 선생의 뭐가 있냐면 용담유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상도 내방가사가 있잖아. 경상도는 뭐 저 안동에서부터 경주까지 반천 마을에 가면 어떻게 해? 매 겨울만 되면 어떻게 내방가사 읽는 게 완전히 주류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가사문학의 중심지가 담양이 아니고 경상도예요. 근데 경상도인데 그걸 다 뺏기고 있어. 그래서 담양에 가사문학관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허겁지겁 박일로 선생의 문학관을 만들었어. 근데 너무 작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해? 세미나실도 한 30명밖에 안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어놨다는 느낌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계 선생만 해도 대단한 쉽게 말하면 문인이면서 또 사상가이면서 또 실제적 임진왜란에 이렇게 전투에도 참여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현창해야 될 분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경상북도 향교가 도대체 어떤 물건을 갖고 있냐, 이게 좀 훼손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찾아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북에 있는 향교를 40개 향교예요. 전체 다 다녔어요. 영천 향교가 자료가 최고 많아요. 자료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영천 향교 정교가 경상북도에서 최고 잘 나가시는 향교 중에 한 분이에요. 세계 최고로 전통이 있고 국물도 제대로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은혜사에서 공자의 이렇게 제례날 제물을 보낸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이제 임금이 돌아가. 그러면 문상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인데 어떻게 갑니까? 요즘도 왜냐하면 국상이 나면 대통령 돌아가시면 뭐 시청에다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광장에다가 빈소 차리잖아요. 그것처럼 각 지역에도 뭐냐 하면 관청이나 이런 곳에, 아니면 시골 같은 경우 산꼭대기 올라가서 북향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곡을 해. 그걸 뭐냐 곡반이라고 해요. 곡반. 이 곡반 기록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조 때, 정조 무렵에 추상이 났는데 그 왕이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국상이 났는데 국상 때 조를 짜갖고 어떻게 그 문상한 그 기록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기록이다 이런 걸 제가 알았는데, 그래서 영천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말산업으로 유명하고, 그거는 이미 뭐 정평이 나 있고 시장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은혜사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또 절도 있고, 그 영천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영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살린다고 했는데 지봉스님이 하시는 거 보고도 그게 아니다. 진짜 제대로 하신다. 왜? 경주는 말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몸과 말을 동시에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 독지가들이 자기 말만 하고, 또 유물 모아한 사람도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는데, 이렇게 영천이란 공간에서 열심히 하고 참 업적을 참 살려놓으신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도 이렇게 발굴하셨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드라마 속에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저 보러 또 야단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어떻게? 아직 잠재적으로는 폭탄이야. 잠재적으로 폭탄인데 그게 어떻게 발굴이 안 되고 어떻게 아직 시절 이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풀뿌리 하나, 돌멩이 하나 도 소중한데 왜? BTS가 안 지르면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연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힘이란 것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활에 조금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하시고 특히 영천을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제가 최근에서 가장 경주에서 이제 불만상을 뭐 하냐면 경주는 아시다시피 영천과 더불어 임진왜란에 왜적들이 주 어떻게 상륙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뭐냐면 의병이 있었고 수많은 뭐냐면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공을 세운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또 문집 속에 그 수많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최유식 교수라고 동대에 계시던 분이 퇴직하시고 아무도 안 해. 쉽게 말하면 자료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금장대라는 곳이 의병이 지휘소였는데 기록을 찾으려면 기록이 없어. 그런데 여기 영천성을 되찾다. 최무선부터 왕평 그다음에 뭐 백신에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지봉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 좀 격분해 주세요. 영천의 보물이에요. 영천의 보물. 시장님이 아니고 우리 지봉스님이 영천의 보물이고 은혜사는 그 다음 같아. 예.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해주세요. 더. 예. 뭐 소감. 제가 질문할게요. 앞에 계시니까 더 많이 들었죠, 그죠? 더 자세히 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아산의 얘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문화는 옛날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새로운 작가를 만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윤경 선생님 한 가지만 짧게. 예. 아사나이가 아사냐를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예. 보니까 예. 역사 속에 나오는 게 이제 나중에는 민중을 상징하는 예, 예. 관념적으로 예, 예. 나오면서 보게 됐었고. 예. 그러니까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그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인물 중에서 그 부부를 딱 갖고 와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얘기거든요. 특별한 정보예요. 자, 우리 노란 옷을 입은 우리 선생님, 네, 젊은 선생님. 예. 그렇습니까? 최고의 깐데,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에 예. 경산에 있는 삼성이라는 예, 예. 여러 세월부터 해가지고 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예. 아사년 이야기는 잘 몰랐습니다. 예, 예. 지금 수업 계기로 잘 알게 돼서 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국문학과 출신은 삼성현 경산에 가게 되면 이련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 그 아들 이제 그 설총 세 분을 이렇게 모시는 그 삼성현. 그래서 지금 군위하고 경산하고도 그렇고 전쟁이 붙어 있죠. 삼국유사 지필지가 어디냐? 그 경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경산하고요. 참 이련 스님도 계시네. 이련 스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련 스님하고 경산에 태어났고 또 군위에 머무르셨고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삼국유사 휴게소 이름이 삼국유사잖아, 그죠? 근데 예. 제가 면 한 개 바꿨거든요. 저도 문무대왕면 제가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15년도에 문무대왕 문화축제를 내가 했는데 그 전에 12년도에 뭐냐면 양북면 제가 발전협의회한테 프로젝트를 받아갖고
양북면의 문화 자산을 다 발굴했어요. 그때 기림 사건은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 제가 보고 다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핵 지금 발전소가 있잖아요. 만약 후쿠시마처럼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양북 지역에 그 동경주 지역의 사람 결혼도 안 해. 일본은 결혼 그쪽 지역하고 후쿠시마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해. 그쪽 쌀도 안 먹고 완전히 어떻게 옛날에 부곡처럼 평가받는 도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핵 유출이 되면 그 농산물 하나도 안 팔려. 이런 위험한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문화의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브랜드화를 하자. 자, 문무대왕은 삼국을 통일한 실제적으로 통일을 완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주 남산에 가면 통일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가보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집만 있어. 아직도 기록화에 어떻게 백제군을 찔러 죽이는 그런 기록화가 있어. 요즘 시대에 백제군하고 신라군하고 싸워서 이기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통일전이라는 얘기는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상을 거기서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 문무대왕이 무덤이 있는 해중릉이 있는 문무대왕 이곳을 축제화하고 그래서 문무대왕 문화제를 5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그걸 제가 하자고 떠밀렸고 하자고 제안했고 그 다음에 기획해줬고 그러고 나서 문무대왕면을 바꿔야 된다. 왜? 양북면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지금 바뀐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삼국유사면, 김삿갓면, 김삿갓면도 바뀌었어요. 저기 영월에 이런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한 방에 어떻게 알아듣잖아요. 나 양북면에 삽니다 할 때 경상도 요 근처에 사람 알아듣지만은 서울 가서 나 문무대왕면에 삽니다 하면 다 알아먹잖아요. 그게 뭐냐면 브랜드의 힘이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구다 했는데 한 명도 못 알아주는 게 낫겠어요. 내가 누구다 하면 네 그래 알아주는 게 좋겠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브랜드거든. 그러니까 양북면을 군이 어떻게 군의를 계속해서 인정할 필요가 저거 고수할 필요가 없어. 그 당시에 맞게끔 바꿔가는 거야. 그래서 지명도 계속 바뀌었고 어떤 거기 흘러온 역사들이 자꾸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여기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어떤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천이 갖고 있는 이런 콘텐츠를 영천에 있는 교수들이 발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최봉수님 같은 분이 정말로 발굴을 많이 해주셨고 또 성과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보면서 열심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